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와 철강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어, 우선 유틸리티부터 내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뉴트럴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전 KPS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전 수주 현황과 이제 수소 정책의 세부 사항 발표와 같은 이제 당면 이슈가 대두가 될 때는 한전 기술과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중에 있었던 유틸리티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좀 등락을 반복을 했고, 한국전력의 경우 연초 이후 꾸준히 코스피를 상회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과 늘어나는 적자 규모 전망 등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전과 수소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한전 기술과 두산 퓨얼셀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것들이 가시화되는 것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한전 KPS는 좀 코스피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말에는 유틸리티 산업에 있어서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결정하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초안이 발표된 상황인데 초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강조해왔던 것처럼 원전의 발전 비중은 높이고 반대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낮추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석탄화력 발전 감축 속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초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원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례로 지어지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그 외에 10차 전력 계획에서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울 3, 4호기 2.8기가와트 규모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 수명 도달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이 진행이 되면서 총 2.8기가와트와 10.5기가와트의 원전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대비 전체 원전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원전 설비의 피크아웃 시기가 약 10년 정도 이제 늦춰지게 되는 건데요. 구차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24년에서 25년 사이에 원전 규모의 피크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10차 초안을 통해서 최소한 이 시기가 33년쯤으로 늦춰지게 되면서 원전 발전 비중 확대와 정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3년에는 해외 신규 원전 프로젝트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들이 가속화되거나 추가적인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퐁트누프 원전 건설에 대한 LOI를 지난 10월 31일 체결을 했고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 2기에서 4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5년부터 좀 건설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에 대한 입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신규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 또한 지속이 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 하락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차 수급계획 초안에서 두 번째 가장 큰 변화점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제 전 정부 막바지에 통과된 NDC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것을 10차 초안에 따르면 2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RPS 비율도 이제 26년 25%까지 높아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낮아진 신재생 발전 비중에 맞춰서 올해 중으로 하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전력의 환경 관련 비용이 이제 장기로 가면서 이제 예상 대비 축소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발전 비중이 낮춰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는 수소 발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개정된 수소법 개정안에 따른 CHPS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보시면은 빠르게 늘어나던 국내 연료전지 설비가 2021년 이후 좀 주춤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2021년 말에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소법 개정안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관련 발주가 지연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이 발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연이 되었던 발주가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한국전력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 되었던 높은 에너지 가격의 부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석탄 투입 단가는 국제 가격을 6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반기에 국제 석탄 가격을 보시면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1분기 정도의 텀을 두고 한국전력의 LNG 발전 연료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 유가 또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 높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두바이 유가 외에도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LNG 스팟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8월 달에 MMBTU당 7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피크를 찍었다가 현재는 조금 낮아진 상황이지만 이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동절기 피크 기간에 다시 이제 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내년 초에 비용 부담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이렇게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원칙상으로는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실제로 올해 중에 각종 비용 증가 요인들을 포함해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서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씩 전기 판매 단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판매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P, 즉 전력 구매 단가보다는 이제 훨씬 느리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역마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년 1회 기준 연료비를 계산해서 연초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분기마다도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평균인 실적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반영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1년 이후로 봤을 때 연료비 조정 단가가 실제로 필요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보다 이제 전기 요금에 적용된 조정 단가가 더 많이 인상된 적은 지금까지는 가장 첫 분기 외에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 요금의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물가가 3% 이상으로 높거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민생 안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은 전기요금 인상 사례들은 주로 물가 상승률이 3% 이하일 때 이게 역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 이하일 때 대부분의 전기요금 인상이 일어났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리도 내년에 추가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탑픽은 한국가스공사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높아진 금리와 유가로 인해서
적정 투자 보수가 상승하면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모잠비크와 같은 해외 신규 광구의 상업 생산이 시작되는 데 더해서 이제 호주 GLNG와 호주 프렐류드 광구들의 안정적인 생산에 따라서 해외 연결 대상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전 KPS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신규 원전이 이제 신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총 6기가 추가가 되면서 정비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그 외에도 노후 원전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장기적인 안정적 원전 정비 매출 저감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전 KPS에 있어서는 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철강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포지티브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제 수요 둔화, 중국의 공급 과잉 전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황을 지나고 있는 중이지만, 국내 업체들의 전방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황이고, 업황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를 상회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철강 업체들은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급격히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당분간 이런 시황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신사업 투자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강제의 경우 모든 산업의 주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제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2.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1% 증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면서 철강제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표를 보시면은 기준선인 50포인트를 상회하면은 경기 확장 국면, 하회하면은 경기 둔화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유로존, 한국, 미국 등 인디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기준선 50%를 하회하고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철강 시황의 호황을 이끌었던 수요의 증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철강 수요의 가장 큰 변수인 건설 경기가 계속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신규 주택 착공 면적과 부동산 투자 규모를 보시면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헝다그룹 이후에 부동산 투자 심리 약화, 코로나 방역에 따른 락다운 지속,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강제 수급이 완화되면서 중국 내 주요 철강제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전방 산업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인데요. 주요 고로사들의 내수 비중이 50% 수준에서 60%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수요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항목인 자동차와 조선 업종을 보시면은 공급망의 회복과 지연 수요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조선업체 또한 올해 신규 수주 규모가 작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로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3년치의 수주 잔량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2023년 후반 수요 또한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산업 중에 건설과 가전제품 부문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와 최근의 부동산 침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2023년 착공 면적이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신규 부동산 분양 어려움으로 인해서 백색가전에 대한 수요가 축소가 되면서 가전제품 관련 수요도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21년 하반기 철강제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조강 생산 감축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우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 7월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강력한 감산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다시 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겨울철 감산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만 연초 중국은 올해 조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에서 유지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좀 조강 생산량이 YOY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적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다시 과거처럼 저가 철강제를 생산해 수출하려고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국내로 들여오는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도 과거 대비 축소가 되고 있고 도입 단가 또한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내내 원재료 투입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었던 원료탄과 철광석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고로사들의 투입 원가가 국제 가격을 1분기 정도 후행해서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원료탄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3% 감소하고 철광석 가격의 경우 역시 20%가량 낮아져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고로사 투입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료 가격 하락이 마진 확대 요인이 되겠지만 수급이 완화되는 내년에는 마진 확대보다는 판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2023년 철강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는 축소되고 중국발 공급 과잉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으며 투입 비용 감소는 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스프레드 축소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여전히 일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과는 달리 중국의 철강 시황에 대해서 내수 가격이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 철강 시황의 악화가 국내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의 12month forward PBR과 ROE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이들의 실적 수준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감산 및 수출 축소 정책 이후로 중국 시장과 내수 시장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부터 ROE와 PBR 간의 간극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제 과거 대비 높아진 국내 철강 업체들의 이익 체력을 주가가 아직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업황이 부진하더라도 철강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발생했던 태풍 피해 영향으로 실적이 둔화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여전히 ASP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생산 라인의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회복과 올해 대비해서의 마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 실적이 2024년부터 가시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